당신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바보처럼 이용했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짓? 당신이 날 속인 게 짓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날 나는 복권 당첨금 15억으로 시작한 완벽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말순입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20해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애 엄마, 거기 있는 사람. 저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입니다. 25세 봄날 저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김진수. 그 사람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시댁은 조금 보수적이었지만 요즘 시대에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라는 주변의 말에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집 문을 들어섰습니다.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했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그땐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말순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오해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셨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을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춥습니다. 조금만 더 주무세요. 비켜. 나 출근해야 해. 70대 노인이 40년 전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며 우기실 땐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1년 후 시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날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실게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착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기저귀를 벗어던지시고 이불에 실수를 하십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아버지는 연하식만 드실 수 있어서 모든 음식을 믹서기로 갈아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던지십니다. 아버님, 드셔야 힘이 나세요. 이런 거 먹느니 굶는 게 낫겠어. 하루에 5번 식사와 간식 시간마다 같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오후엔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까지 모시고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합니다. 남편은 차가 필요하다며 매일 가져가거든요. 사업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택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정신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해질녘에 더 심해집니다.
이걸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도둑이야. 도둑.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십니다.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말순이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착해. 너는 도둑이야. 그러시면서 저를 때리십니다. 70대 할머니의 힘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핥히어진 상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재우고 나면 밤 11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나면 새벽 1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시어머니가 깨십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20해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뭘 했냐고요?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여보,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약속 있어. 여보,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 집엔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약속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울면서 부탁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냐?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조금만 더 힘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버텼습니다. 그래,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내가 집을 지켜야지.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두 분의 병원비 약간 기저귀 가. 돈이 물처럼 나갔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모자라요.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3시간 일하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약을 샀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겨울엔 찬물에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제 20대는 사라졌고 30대도 지나갔고 어느새 저는 45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말순입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20해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애 엄마. 거기 있는 사람. 저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입니다. 25세 봄날 저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김진수. 그 사람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시댁은 조금 보수적이었지만 요즘 시대에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라는 주변의 말에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집 문을 들어섰습니다.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했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그땐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말순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오해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셨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을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춥습니다. 조금만 더 주무세요. 비켜. 나 출근해야 해. 70대 노인이 40년 전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며 우기실 땐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1년 후 시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날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실게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착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기저귀를 벗어던지시고 이불에 실수를 하십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아버지는 연하식만 드실 수 있어서 모든 음식을 믹서기로 갈아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던지십니다. 아버님 드셔야 힘이 나세요. 이런 거 먹느니 굶는 게 낫겠어. 하루에 5번 식사와 간식 시간마다 같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오후엔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까지 모시고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합니다. 남편은 차가 필요하다며 매일 가져가거든요. 사업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택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정신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해질녘에 더 심해집니다. 이걸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도둑이야. 도둑.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십니다.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말순이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착해. 너는 도둑이야. 그러시면서 저를 때리십니다. 70대 할머니의 힘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핥히어진 상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재우고 나면 밤 11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나면 새벽 1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시어머니가 깨십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20해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뭘 했냐고요?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여보,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약속 있어. 여보,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 집엔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약속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울면서 부탁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조금만 더 힘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버텼습니다. 그래,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내가 집을 지켜야지.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두 분의 병원비, 약간 기저귀 가. 돈이 물처럼 나갔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모자라요.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3시간 일하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약을 샀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겨울엔 찬물에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제 20대는 사라졌고 30대도 지나갔고 어느새 저는 45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헛소리도 시아버지의 화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더 안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조금만 참아줘.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깜빡하고 놓고 간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호기심에 아니 불안감에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라며 설정해 놨던 거죠. 화면이 켜지자 카톡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집에 와? 지우가 아빠 보고 싶대. 지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아이를 가질 타이밍을 놓쳤고 나이가 들면서 임신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라니?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카톡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우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으쓱으쓱. 우리 딸 최고.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가자. 오빠가 최고야.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한 아이. 지우 10살 생일 축하해. 사랑해 우리 딸. 10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살이라면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 그들은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레스토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제가 혼자 울면서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휴대폰 놓고 갔네. 말순아, 내 휴대폰 봤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그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말순아,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뭐냐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일이 그렇게 됐다고요? 10년 동안.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후배였어. 처음엔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는 사이였는데 당신은 늘 부모님만 챙기고 나한텐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이까지 낳으면서 난 외로웠어. 집에 오면 부모님 간병하느라 녹초가 된 당신만 있고 나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내가 모셨잖아요. 당신은 밖에서 편하게 일하라고 내가 20해 동안 그 지옥을 혼자 버텼잖아요. 그건 내가 부탁한 적 없어.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뺨을 움켜쥐고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부탁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한 건 누구예요?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한 건 누구고요? 그래도 손찌검까지 하면 어떡해? 손찌검? 우스네요. 당신은 20해 동안 내 인생을 때렸잖아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당신이 없는 곳으로 가요. 말순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할 얘기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은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은희는 대학 때 룸메이트였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을 못했는데 그날 밤 제 전화를 받고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말순아. 은희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야. 나 어떻게 해? 울어. 실컷 울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이혼해야 돼. 그 인간 용서하면 안 돼. 10년 동안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잖아. 근데 나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돈은 위자료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때 은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건데. 너 해봐. 복권이었습니다. 복권? 응. 로또. 나도 어제 하나 긁었는데 꽝이었어. 근데 2장 샀거든. 이거 너 해봐. 말순아, 너 운 좀 받아야 할 때야. 저는 한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희야, 복권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해봐. 혹시 알아? 저는 그냥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복권을 받았습니다. 동전으로 은박지를 긁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긁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보였습니다. 1등 15억 원. 거짓말이지? 은희가 제 손에서 복권을 낚아채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순아, 이거 진짜야? 뭐? 1등이야. 15억. 그 순간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15억. 제가 20해 동안 새벽 시장에서 모은 돈이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니. 은희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야. 말순아, 너 이거 당첨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회야.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 그날부터 저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박 변호사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첫 조정 기일.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위자료 3억은 과도합니다. 남편 측에도 사정이.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10년간 혼인 외 관계를 지속하며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증거 자료 1번부터 47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시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혼의 관계 상대방에게 오피스텔을 구입해줬습니다. 뭐라고? 판사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그건. 남편은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20년간 시부모를 간병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혼의 관계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했고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3억과 함께 재산 분할 비율 70%를 청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0%는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20년간 가정을 지켰고 피고는 그 시간 동안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까지 피고 측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정은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말순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싫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20년 늦었어요. 말순아.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 그리고 그 아이. 오빠. 여자가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혼한다고? 그 순간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진수의 아내 아니 곧 전처가 될 한말순입니다.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아내? 네, 20년차 아내요. 당신은 10년차 애인이고요. 저는 오빠가 독신이라고. 거짓말이죠. 믿으세요?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빠, 대답 좀 해봐요. 저는 여자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믿기시나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설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한테 독신이라고 했잖아. 그게. 여자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어떡하고. 우리 딸은 어떡하란 말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10년을 속였으면서. 여자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복도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바닥에 무릎 꿇는 모습 보니까 시원하네요. 20년 동안 제가 당신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던 게 생각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나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 남편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대폭 축소해서 보고했더군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재산 목록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실제 재산 목록입니다. 법인 계좌, 숨겨둔 주식, 부동산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피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가 착오로. 착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착오로 누락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3억 5천만 원. 재산 분할 75%. 양육비 혼외자에 대한 책임 부과. 남편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아파트 주식 예금. 남편은 빚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판결 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도 똑같은 질문을 당신한테 하고 싶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당신 부모 모시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청소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 회사에 보낼 제보서예요. 당신이 법인 계좌를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아, 그리고 그 여자 아파트요? 당신 명의로 된 거 알죠? 제 거예요, 이제. 70%가 제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악마야. 악마는 당신이에요. 전 그냥 되찾은 거예요. 제 인생을요. 그날 저는 법원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말순에서 한새봄으로. 새봄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돈 문제는 복권 당첨금과 재산 분할로 해결됐습니다. 총 약 14억 원.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언해 줬습니다. 한새봄 씨, 이 돈 잘 관리하세요. 부동산과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행복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을요. 카페 이름은 새봄. 제 새 이름과 같았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제가 직접 고른 인테리어, 제가 선택한 음악, 제가 만든 메뉴.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아니 새봄아. 축하해. 고마워 은희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해낸 거지. 그때 복권. 정말 고마워.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걸 나한테 썼으면 어땠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근데 후회 안 해. 너한테 간 게 맞는 것 같아. 은희야. 너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 카페는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분위기가 좋아요. 손님들의 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내 힘으로.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왠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착각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 어디서. 아, 제가 예전에 새벽 시장에서 청소 일 하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분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카페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새벽 시장에서 일했었어요. 대단하시다.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성공이라기보단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그 손님은 제 단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꿈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등록했습니다. 새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담당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46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 저는 카페 한쪽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럼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날부터 상담실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주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때론 그냥 함께 울어줬습니다. 세봄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혼하려고요. 세봄 씨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수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 김진수였습니다. 2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반백이 됐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커피 한 잔. 저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커피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는 망했어. 회사에서 잘렸고 빚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아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20년 동안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미안해. 남편은 커피값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참 그 여자랑 아이는? 헤어졌어. 그 사람도 날 떠났어. 당연하지.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오늘 그 사람 봤어. 뭐? 그 쓰레기? 응. 커피 마시러 왔더라. 뭐래? 미안하대. 지금? 응. 그래서? 아무 느낌 없더라.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봄아, 넌 진짜 이긴 거야. 뭐가? 복수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너한테 의미가 없을 때 끝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뭐가? 내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웃고 있는 한세봄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20년 전보다 밝았습니다. 난 행복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51살입니다. 카페 세봄은 5년째 운영 중이고 이젠 직원도 2명이나 생겼습니다. 상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엔 지역구청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이라는 이유로요. 그 상장을 받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20해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한세봄이라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결혼 안 하세요? 전 이미 결혼했다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고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원래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을 했죠.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작은 행운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요. 그 여성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엽니다. 새봄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빵 굽는 냄새가 가게를 채웁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새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이제 제 미소는 진짜입니다. 억지로 짓는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한 한새봄의 미소입니다. 20해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한말수는 이제 한새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